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보작이 발표가 됐는데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인데 우리나라 작품이 노미네이트가 됐네요. 올해도. 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과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올랐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좀 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어렵습니까, 게 올해는 왜냐면 네. 이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 함께 후보에 오른 작품들이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죠. 뭐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아니면 또 뉴욕타임즈에서 올해 최고의 영화로 뽑은 누벨바그 또 티모시 샬라메가 역대급 연기를 펼쳤다고 평가받는 마티 슈프림 같은 쟁쟁한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작품상 수상에는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도 외국어 영화상 부분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여기도 만만치가 않은 게 그저 사고였을 뿐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작품이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력한 후보작으로 꼽히고 있어서 수상 소식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경쟁자들이 좀 뭐랄까 네임밸류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티모시 살라메도 네. 경쟁자가 이병헌이어서 좀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가 있는 게 네. 왜냐면 이병헌 배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뉴욕타임즈에서 뽑은 그레이트 퍼포머에 10인의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던 10명의 배우를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병헌 배우가 들어갔으니까 이병헌 배우도 다른 배우들한테 굉장히 쟁쟁한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후보에 오른 작품들, 배우들 사실 오스카는 언제나 이렇게 좀 쟁쟁한 편인데 굳이 이걸 확률로 얘기한다면? 확률이요? 제 숫자에 약한데.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추측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세님께서 영화인데 왜 골든 글로브인가요? 골든 필름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골든 글로브의 이름에 대한 얘기군요. 근데 또 상은 또 글로브 모양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특이합니다.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지금 개봉하자마자 이 극장가를 점령하다시피 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아바타 불과제입니다. 보셨어요 벌써? 그럼요. 그래요? 네. 아바타 시리즈가 사실 첫 편이 2009년이에요. 네. 그리고 2022년에 아바타 물의 길이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인데 네. 그 개봉 전부터 제작비가 4억 달러다 우리 돈 거의 6천억 썼다 말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전작 두 편이 그럴 만한 게 매출액이 높아요. 7조예요. 매출액이 7천억 아니고 7조입니다. 네. 역대 전 세계에서 흥행한 영화들 순위를 냈을 때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이 3편이나 들어가 있어요. 1위는 아바타, 첫 번째 아바타고요. 네. 그 다음에 3위가 두 번째 아바타. 그리고 4위가 타이타닉. 네, 본인의 영화를 이제 탑5 안에 3편이나 올려놓았기 때문에 네. 이번 영화도 그렇게 제작비를 많이 애초에 정해놨던 제작비보다 훨씬 오버가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의 이제 성적을 냈기 때문이죠. 제가 투자자여도 쓸 것 같긴 해요. 나 좀 만들 건데 돈 좀 주라 그러면 일단 가져가십시오. 네, 어떻게 될지 그렇죠. 나중에 지켜봅시다.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여러 그 영화를 만드는 여러 파티들에게 네. 신뢰를 주는 인물이지 않나 싶은데 그쵸. 이번 영화가요. 네. 러닝 타임이 일단 엄청 깁니다. 네. 들리는 시간으로 3시간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 하던데 얼마나 되죠? 197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3시간, 거의 3시간 넘는 거네요. 네. 진짜 3시간 반이네요. 중간에 쉬는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터미션도 없고요. 진짜요? 네, 이제 3시간 넘게 앉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네. 3D 안경을 껴야 합니다. 와. 이게 하나의 또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게 안경 있죠. 끼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날은 안경을 빼거나 렌즈를 이제 끼셔야 되고 저도 이제 3D 안경을 끼고 이제 3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네. 귀찮습니다. 아프고. 그게 또 어색하잖아요. 네, 그냥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다른 분명히 하나의 레이어가 더 더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다. 그래요? 라고 느껴지는 네. 굉장히 드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정말 잘 만들었나 본데요? 너무 신기한 게 네. 이야기적으로 1편과 거의 다른 점이 없어요.
아, 아주 그래요? 흡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게 만드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보장된 흥행 수표였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솜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 어떻게 보면 스토리는 네, 뭐 이재 기자님께서 되게 좋게 표현하셨지만 네. 뻔하다인 건데 우리가 이미 앞선 두 시리즈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네. 뻔한데도 재밌다. 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혹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번 영화 만들면서 난 3편을 이렇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까? 네, 이미 1편이 나왔을 때부터 이 아바타 세계관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뭐 5편 이상, 지금 이제 밝혀진 바로는 7편까지 구상을 해놨고 이미 지금도 4편과 5편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완성된 그 총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출발했고 3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편, 2편, 3편까지 오는 어떻게 보면 총 7편의 아바타 시리즈에서 전반부, 중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완결 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1편과 굉장히 깊게 연결이 돼요. 1편에서는 이 아바타라는 이제 새로운 그 행성, 이 판도라라는 새로운 행성에 당도하게 된 지구인들과 나비족의 어떤 대립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3편에서는 그 대립이 지구와 판도라 행성뿐만이 아니라 판도라 행성 내에서도 또 다른 부족들 간의 대립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편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완결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또 그 부족 간의 대립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기자님께서 얼마 전에 소개해 주셨던 프레데터가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아, 그것도 이제 부족 간의 대립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주요 네. 모티브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전작은 사실 네이틸리, 설리 이 두 사람의 시점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아, 네. 두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건, 네. 이번 편이 그들의 아이들의 시선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편에서 네. 이제 지구인들과 이제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들과의 전쟁에서 이 두 사람이 장남인 네이티암을 잃게 돼요. 이 장남이 워낙 정의롭다 보니까 다른 인간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족은 거대한 상실감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늘 이제 설리 가족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서로 뿔뿔이 마음적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 와중에 또 설리의 축적인 쿼리츠 대령이 또다시 이제 이 가족들을 침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인간과의 대결이 한 번 더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약탈자로 불리는 망콴족이 있거든요. 네. 제2의 부족인데 이 부족이 인간에 의해 쿼리츠 대령에 의해서 총이라는 무기를 갖게 되면서 갑자기 급부상하게 되면서 또 다른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의 위협을 이 설리 가족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설리와 네이티리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아이 그러니까 이제 차남인 로아크와 또 키리, 또 스파이더, 인간 아이죠 스파이더까지 이 다른 세대가 이제 좀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죠. 참 이제 이 애들 세대까지 나오는 영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정말 그 부족의 인생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건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영화적으로 볼 때는 핵심인 거잖아요. 네. 첫째 아들의 죽음 이후에 가족들 사이에 어떤 분위기의 변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 가족들은 지금 굉장한 PTSD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전투를 치렀고 거기에서 승리했지만 아들이 잃었다라는 이 상실감 속에 빠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가 이 가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어요. 분노. 지구인들에게 아들도 잃었고 또 아들을 잃는 과정에서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본인들이 이제 자식으로 걷어 키웠던 인간 소년인 스파이더라는 존재는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인 네이티리 입장에서는 내 혈육은 잃었는데 내 혈육이 아닌 아이는 살아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이를 향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나비족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나비족은 생명을 경외하고 생명을 섬기는 그런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념과 어긋나는 상황을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 네이티리라는 인물이 이 분노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도 영화에 굉장히 큰 줄기가 됩니다. 3D 영화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1편처럼 막 뭐 타고 나르고 막 빠르게 네, 움직이고 네. 이런 게 계속 나오나 봐요. 그럼요. 근데 아바타 시리즈를 반드시 나와야 즐기는데 됩니까? 네,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네. 근데 그렇게 갈 때 네. 음악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워낙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안에서 음악을 굉장히 촘촘하고 빼곡하게 쓰기로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바타 1편부터 쭉 작업을 했던 이제 음악 감독과 같이 작업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새로운 부족들이 등장하는 만큼 네. 새로운 음악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오. 예를 들면 바람상인이라고 불리는 유목민인데요. 네. 유목민인데 땅에서의 유목민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유목민이에요. 오호.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여기서 악기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 유목민의 전통 악기 같은 네네. 거군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리만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악기도.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에 와. 없었던 악기까지 새로 창조해서 그러네. 그것을 음악에 반영하는 작업까지 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이걸 네. 어떻게 했을지가 또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음악 여러분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아바타 불과 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The Wind Traders, 사이먼 프랭클린입니다. 영화 아바타 불의 제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The Wind Traders, 사이먼 프랭클린의 작곡한 곡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분위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뭔가 장엄하고 신나고 음악만 들어도 뭔가를 타고 날아가야 될 것 같은. 그쵸. 네, 그런 바람 느낌이- 소리 들리는 것 같고. 진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진짜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영화 아바타 불의제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미가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또 이 뭔가를 타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얼마나 잘 구현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사실 요즘 그 CG가 네. AI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 AI로 네. 쉽게 만들어지는 시대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AI 안 썼다면서요? 네.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 AI 기술과의 선을 굉장히 분명하게 긋고 영화를 시작합니다. 영화가 본편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프닝 타이틀에서 이 생성형 AI를 전혀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그 과정에서 영화 제작 과정에 따른 이제 영상을 따로 틀어주거든요. 거기서 네. 보면 이제 수많은 스태프들, 이제 뭐 3,000여 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이제 CG 작업, VFX 작업을 하는 모습이나 또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이 배우들의 연기에 있어서 AI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나비족의 어떤 연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우들이 이제 모션 캡처를 통한 이제 퍼포먼스 캡처를 통한 연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살아있게 느끼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배우들이 완성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그것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런 거 이제 AI로 쉽게 만들 수 있는데라는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인간의 손에서 탄생한 예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굉장히 힘을 주어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영화를 계속 아바타 불의 제라고 얘기를 했나요? 불과제. 불과제인 거죠? 네네네. 이 편이 물의 길이었고요. 네, 물의 길. 물의 길 때문에 제가 불의 제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불과제. 네. 네, 당연히 불도 나오고 제도 나오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또 실제적인 느낌을 중요시하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제 2012년에 이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과 함께 이 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 화산 폭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받은 이제 영감으로 이번 작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망칸족이라는 네. 이 부족이 제2의 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족을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족인데 이 불과 재가 이 제2의 부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불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불이라는 것이 인간이 불을 얻고 나서 문명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서로 전쟁을 하게 되고 약탈을 하게 되는 비극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망칸족이 다른 부족을 침략하거나 약탈하는 장면에서 불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이 불 자체가 어떤 탐욕과 약탈이나 복수심으로 대비되는 그런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이 나비족이 겪는 어떤 고통과 아픔, 상처를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고요. 우리가 아바타 하면은 판도라 해생성의 아름다운 숲의 모습, 네. 그리고 물의 길에서 맞아요. 정말 청량한 바다의 모습들을 봤는데 이번에 보는 이 불과 재의 모습은 굉장히 또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혹시 조금은 좀 공포스러운 느낌도 있나요? 네.
이 만칸족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부족이기 때문에 좀 혐오, 증오, 폭력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서 좀 무섭게 다가옵니다. 참 그런 뭐 현실에도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부족들의 모티브는 항상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랄까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참 없는 절대악의 존재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비족이라고 하면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 편까지는 그려졌는데 그렇죠. 이 안에서도 결국 인간 세상과 마찬가지로 서로 탐욕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집단도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 반영적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게 참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인디언의 어떤 정서 같은 게 나비족에 많이 투영됐다고 볼 수 맞아요. 있는데 네. 나비족 안에서도 좀 더 폭력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투 장면 많이 나오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고요. 네. 사실 이전까지는 지구와 나비족의 대결이었다라면 그래서 어떤 무기와 활 이런 것들의 대결을 보여줬다라면 이번 편에서는 이 나비족들끼리의 결투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결투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랑이라는 제해족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통틀어서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영화에 어떻게 보면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설리 가족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약탈을 일삼다가 전쟁까지 벌이는 캐릭터인데 힘과 권력에 대한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걸 잃어봤던 부족이기 때문에 힘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바랑이라는 여성 캐릭터는 인간의 무기인 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총을 얻고 나서는 이제 거리낄 게 없어지는데 이 바랑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일단은 다른 설리 가족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폭력적인 비주얼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 고향이 사라지면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데 그 트라우마를 이제 폭력으로 푸는 그런 리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설리 가족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연기한 배우가 스페인 출신의 배우인 우나 채플린이거든요. 네. 이 채플린이라는 성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설마. 그 찰리 채플린의 외손녀예요. 아, 정말로?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큰 규모의 영화에 출연하게 됐는데 네. 아마 우나 채플린의 이름을 이 바람 캐릭터로 전 세계 관객들이 기억하게 되지 와. 않을까.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웃음을 줬던 그분의 네. 증손녀가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군요. 맞아요. 공포스러운데요, 굉장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사실 이름만으로도 난 보러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혹시 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 편 물의 길에서도 등장했던 바다에 살고 있는 툴쿤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네. 지구로 치면 대왕고래 같은 그런 엄청나게 큰 몸집을 자랑하는 이제 해양 생물인데 이번에도 툴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편에서 툴쿤의 뇌 속에 있는 물질이 인간의 노화를 이제 막아준다라는 것 때문에 인간들이 정말 탐욕스럽게 이 툴쿤을 사냥을 하거든요. 아, 정말 노화 나오는 순간 아이고 그죠? 큰일 났다 했습니다. 네, 네. 이게 그 모습이 마치 포경산업처럼 보여요. 고래를 사냥하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툴쿤들은 이제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다면 이번에 와서는 이 툴쿤들도 더 이상 이제 참지 않고 인간들에게 대항을 하거든요. 네. 그때 느끼는 게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이 아름답고 신비한 행성에 와서 하는 짓이 고작 노화를 막기 위한 그 물질을 약탈하기 위해서 살생을 하는구나라는 스스로 자조적이고 인간 환멸에 빠지는 동시에 이 툴쿤의 대항을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그려내는 걸 보면서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는 여전히 작은 존재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면서 겸허해지거든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관객들이 인간 관객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울컥하셨습니까? 네, 울컥하기도 하고 정말 인간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바타 불과제에서 뽑은 키워드로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요? 네, 3D라는 키워드로 또 다른 명작 3D 영화죠. 라이프 오브 파이를 준비했습니다. 이야, 제가 얼마나 영화 안 보시는지 아시죠? 그 와중에 본 영화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영화들은 또 그러니까. 보시네요. 라이프 오브 파이는 네.
야, 진짜 이거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안의 호랑이는 무엇인가. 맞아요. 이거 엄청 많이 생각했던 영화. 네. 네. 자, 소개해 주시죠. 이 영화도 다 3D잖아요. 네, 이 영화가 아바타 개봉하기 9개월 전에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를 이안 감독이 맡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안 감독은 아바타가 개봉하기 전에 3D가 가져올 그런 신선한 시각적 충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안 감독은 드라마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감독인데 3D 영화를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안 감독은 스토리텔링에 3D라는 이 기술이 정말 더 중요했다라고 밝혔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 이야기 자체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3D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건 아바타와는 약간 방향이 달랐죠.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갑자기 이미지가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3D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켰다라고 한다면 라이프 오브 파이는 조금 달랐어요. 깊이감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제 3D 기술을 썼거든요. 깊이감을 더한다는 게 무슨 네, 말이죠? 영화 도입부 타이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예가 될 텐데 우리가 3D 기술이라고 하면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데 쓰는데 더 좋다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아바타의 나비족이나 네. 뭐 툴쿤 같은 전혀 없었던 생명체들을 탄생시키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안 감독은 원래 있었던 것들에 더 생생함을 더하는 것에도 좋은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프닝 시퀀스에서 동물원의 동물들을 굉장히 한참 보여줘요. 이 동물원의 동물들을 굉장히 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 3D 영화의 도입으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이미지들이죠. 하지만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서 호랑이의 눈빛, 호랑이 속에 담기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영화는 그 초반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때문에 이 영화가 3D 영화라는 거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영화는 그냥 뭐 영화인데? 뭐 이렇게 기억이 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명백하게 3D 영화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영화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 라이프 오브 파이는 그 요새 뮤지컬로도 엄청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GS 아트 센터에서도 뭐 내년 3월 2일까지 공연이 된다고 하던데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우리 박정민 배우께서 네, 맞아요. 파이 역에 더블 캐스팅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 보지를 못했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크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시각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점을 빼놓고 이야기점으로만 봤을 때도 네. 보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남는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흔히 좋은 영화는 한 줄로 요약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영화는 한 줄로 요약하면 소년이 호랑이와 함께 표류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영 틀린 건 아니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혀 담지 못하죠. 전혀 아니죠. 전혀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은데 앞서 말한 것처럼 소년의 모험이기도 하지만 신과 종교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믿음과 진실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영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고통 속에서 희망을 길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봤어요. 와, 그것도 멋있는 말입니다. 네. 희망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희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억지로라도 희망을 길어 올리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 파이의 모험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이프 오브 파이를 어떤 이야기로 보았는지는 관객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떤 관객이 보느냐에 따라 다른 얘기가 되는 게 바로 라이프 오브 파이다. 네. CG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아바타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네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이 라이프 오브 파이의 C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불과제, 그리고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두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재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치는 소년께서 아바타 얘기해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클라이너 좌석으로 주말에 예약했습니다. 또 우리 이재 기자님 마음을 어떻게 또 읽으셨네요. 지훈님께서 이재 기자님 영화 설명은 언제나 재밌고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영화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게 해주는 코너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삶이란 결국 그런 겁니다. 무언가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작별 인사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오파이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라이프 오파이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Back to the World, 마이클 다나가 작곡한 곡이에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